만약 제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무심코 삼키는 그 작은 알약 하나가 단 며칠 만에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60세 이상 성인의 90%가 현재 이런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있는 약물들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불법 약물이나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이나 욕실, 약장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한 약들입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솔직히 의사인 저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지난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병원을 나선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활기 넘치던 분들, 여행을 계획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은퇴 생활을 즐기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나쁜 유전자나 불운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약을 잘못 복용했거나 약물 간의 위험한 상호작용을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경우들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에게 닥칠지도 모를 이런 비극을 간절히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구체적인 약물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션 1. 60세 이후 몸의 법칙이 바뀝니다. 먼저 우리는 노화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60세라는 문턱을 넘으면 왜 약물이 양날의 검이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을 집안의 배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면 이 배관들, 즉 혈관벽은 딱딱해집니다. 압력 변화를 유연하게 견뎌내던 젊은 시절의 탄력성을 잃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여과 시스템인 간과 신장입니다. 이 장기들은 약물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 이 장기들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약을 드시면 그 성분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배출 속도가 느려지니 젊은 사람보다 혈액 내 약물 농도가 훨씬 높게 유지되는 것이죠. 게다가 60세 이상 분들의 80% 이상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적어도 하나는 앓고 계십니다. 이런 기저질환들은 이미 뇌졸중의 기본 위험도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정 약물을 추가하면 그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쌓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별표 첫 일주일, 별표 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위험 요소 1. 진통소염제, NSAIDs의 배신. 첫 번째로 다룰 약물은 가장 흔한 별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 별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약들입니다. 비 올 때 무릎이 쑤시거나 받치라고 허리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그 진통제들 말입니다.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이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효과도 빠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치 사탕처럼 아무런 경각심 없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약병 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약들이 혈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4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약들은 혈관 내벽을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중요한 물질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손상됩니다. 마치 혈관 안쪽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거칠어진 곳에는 위험한 혈전, 피떡이 훨씬 쉽게 생깁니다. 둘째, 혈압을 올립니다. 진통소염제는 신장이 소금과 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체액이 늘어나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진통제들이 혈압약의 효과를 억제해버려 생명을 지키는 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셋째,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액의 점도를 높여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끈적하고 느린 피는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이는 곧 혈관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위험을 높이는데 이는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뇌로 바로 날아가는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유럽심장학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디클로페낙을 단 별표 일주일 별표만 복용해도 뇌졸중 위험이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의 경우도 18% 증가했고요. 많이 드실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무릎이 좀 아파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토스트를 굽다가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발음이 어눌해지더군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진통제와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꼭 드셔야 한다면 철칙이 있습니다. 최소 용량으로 최단 기간만 드세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온찜질이나 냉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마사지, 침 치료 같은 대안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약이 필요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등 이 혈관 건강에는 비교적 안전합니다만 간 건강을 위해 용량은 지키셔야 합니다. 위험 요소 2. 항정신병 약물. 두 번째 위험 구역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노인들이 왜 이런 약을 먹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치매로 인한 행동 증상이나 심각한 불면증, 극심한 불안 증세를 조절하기 위해 처방됩니다.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쿠에티아핀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보호자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배회하시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면 가족들은 지치고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약들을 처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복용 시작 후 첫 2, 3주 별표가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약들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어 혈압을 널뛰게 만듭니다. 또한 신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을 유발하는데 이는 뇌졸중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현상이죠. 또한 강력한 진정작용 때문에 환자분이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뇌로 이동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이 약들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뇌졸중 위험이 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나 불안 증상에 바로 약을 쓰기보다는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어 생체 리듬을 되찾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익숙한 물건이나 음악,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불안을 달래주세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몇 주간은 보호자분들이 매의 눈으로 환자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잘 살피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위험 요소 3. 호르몬 요법. 세 번째는 호르몬 대체 요법, HRT입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한 갱년기 증상이나 노화 방지를 위해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때 우리는 이것이 젊음의 셈이라고 믿었지만 틀렸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호르몬제 투여는 혈액 응고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고 잘 뭉치게 하는 거죠. 또한 콜레스테롤의 성질을 변화시켜 혈관 내 플라크가 더 쉽게 터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건강 이니셔티브 WHI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르몬 복합요법을 받은 60세 이상 여성의 뇌졸중 위험이 41%나 증가했습니다. 이 위험은 치료 시작 1년 이내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남성분들의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역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다혈구증,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증상 관리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호르몬 균형에 탁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단을 드세요. 삶의 질을 위해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최단기간 3개에서 6개월, 최소 용량으로 제한해야 하며 흡연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험 요소 4. 다제약물 복용, 칵테일 효과.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의학 용어로 폴리파마시, 팔리파어머시, 즉 별표, 다제약물 복용, 별표입니다. 쉽게 말해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수면제, 거기에 진통제까지. 이렇게 여러 약이 섞이면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화학 칵테일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조합들이 있습니다. 혈압약 플러스 진통소염제, 앞서 말씀드렸듯 심장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수면제 플러스 술, 둘 다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함께 드시면 목 근육이 지나치게 이완되어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겨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전용 해제, 와파린 등 플러스 항생제, 특정 항생제는 혈전용 해제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갑자기 피가 너무 묽어져서 뇌출혈 같은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약 플러스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때 당뇨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2배, 8가지 이상이면 3배로 뜁니다. 72세 박 선생님 사례를 볼까요? 만성질환으로 이미 6가지 약을 드시던 중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약과 진통제를 추가로 드셨습니다. 3일 뒤 뇌졸중이 왔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180에서 90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실천 계획, 나를 지키는 5단계. 자, 이제 위험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1단계, 약 봉투 정리, 시간 갖기,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세요. 처방약, 영양제, 한약, 건강기능식품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큰 봉투에 담으세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에게 가져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같이 먹으면 위험한 게 있나요? 결과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똑똑하게 질문하기.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 그냥 받아오지 마세요.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을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과 충돌하진 않나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챙겨야 합니다. 3단계, 내 몸 모니터링하기 간단한 건강 일기를 쓰세요. 새로운 약을 시작하고 첫 2주 동안은 몸 상태를 기록하세요.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똑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4단계, 생활습관 최적화. 나쁜 생활습관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루 7,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30분, 걷기라도 좋으니 꾸준히 운동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이 기본만 지켜도 약 한 알 없이 뇌졸중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응급계획 세우기. 지갑에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적어 다니세요.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가족들에게 뇌졸중의 패스트 증상, 얼굴마비, 팔 힘 빠짐, 언어장애, 골든타임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말을 못할 상황에 대비하게 하세요. 마무리.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진통제는 짧게, 최소한으로 드세요. 항정신병 약물과 호르몬제는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들을 점검해서 위험한 조합을 피하세요. 2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최고 경영자, CEO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는 조언자일 뿐, 그 몸 안에 사는 건 여러분입니다. 약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약장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 예약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할 건강 습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약장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걷겠습니다 등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전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종료.